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의 박정자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죠. 열흘 전에 우리 응급 심전도 초급 1편을 찍고 나서 거의 열흘 만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4월의 벚꽃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토요일 주말인데요. 아까 연구실에서 이제 강의하려고 학교 이렇게 교단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다 떨어지지 않은 벚꽃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좀 더 즐기고 싶은데 다음 주면은 다 벚꽃이 떨어지겠죠. 아쉬운 마음이 들기 전에 좀 더 즐겨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가기 전에 뭐 제가 그냥 유쾌하게 이런저런 좀 얘기하고 본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벌써부터 말을 꺼내기 전에도 웃음이 나오는데, 음, 음, 1편을 제가 이제 열흘 전에 촬영하고 나서 뭐 큰 대단한 기대를 하고 찍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내심 조회수가 좀 잘 나오기를 기대했나 봐요. 그런 상상에 좀 빠졌나 봐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제가 이제 조회수를 좀 살펴보니까 조회수가 36회가 조회수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대 찍은 이제 컨텐츠 중에서는 거의 뭐 최하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 나름 애를 좀 많이 정성을 좀 들인 컨텐츠인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약간 지금 제가 멘탈이 나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을 못 했는데 그냥 유쾌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주제가 일단은 뭐 우리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니고 또 특정 분야에 조금은 깊이 있게 다루는 매우 진부하고 지루한 주제라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처참한 조회수를 기록할지는 사실 몰랐어요. 몰라서 이 조회수를 보고 제가 연구실에 앉아서 정말로 한 5분 동안 박장대소했습니다. 빵빵 웃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갖기를 저도 이제 유튜버를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있고 대부분 그 유튜버들이 그냥 뭐 대단한 유튜버들은 아니고요. 북 리뷰, 책을 보고 나서 그 내용을 리뷰하는 채널을 좀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직업에 관련된 유튜버를 좀 즐겨보는데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들어갔더니 뭐 그분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대단하지 않아요. 뭐 아주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는 프로 유튜버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냥 야밤에 본인이 책상 앞에 앉아서 잠옷 입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놓고 하루 있었던 일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약간 티키타카 하는 수준? 뭐 커피숍에서 그냥 지인들 만나서 흔히 나누는 대화의 수준으로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별거 없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4만이 나오더라고요. 4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이 정도 컨텐츠도 4만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상당히 용기를 얻었어요. 야, 이 정도면 나도 저 유튜브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그 4만의 유튜버가 상당히 대단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새삼 느꼈고 그거를 초월해서 진짜 뭐 100만 이상의 구독자와 조회수가 나오는 유튜버들이 한없이 존경스럽습니다. 예, 뭐 저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시겠지만 이게 뭔가 컨텐츠를 촬영해서 약간 관심을 가진다는 게 흥미를 이끈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한때 오만했던 저의 마음을 좀 약간 자책하면서 지금 약간 겸손한 마음으로 나락으로 가는 멘탈을 좀 부여잡고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2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응급신전도 2편의 목표 조회수는요, 36회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뭐 한 명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은요, 그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 좀 진중하게 본 영상 강의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심전도 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지? 커서가? 네.
잠시만요.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런 또 실수를 제가 하네요. 자, 우리가 이제 사지 유도는 유도 1부터 AVF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그림은요, 우리가 육축 기준표라고 합니다. 육축 기준표라고 해요. 요게 이제 우리 관상면에서 심장의 전기축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도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심전도 공부하실 때 이 육축 기준표를 잘 캡처하셔서 눈으로 잘 캡처하셔서 저장을 잘 해놔야 아마 오랫동안 이 기준표를 보면서 심장의 축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 여기가 0도죠. 유도 1입니다. 유도 1. 유도 1이고 유도 2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유도 2. 유도 2는 플러스 60도입니다. 유도 3는요, 플러스 120도가 되겠죠? 그렇죠? AVL은 어디 있습니까? AVL은 마이너스 30도. 그리고 AVR은요, 마이너스 150도. AVF가 여기 있네요. AVF가 플러스 90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0도와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축이고 아래쪽은 전부 다 플러스 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각각의 사지유도가 어느 위치에서 심장의 전기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장의 컨덕션 시스템, 전기 전도 체계입니다. 이것도 제가 1편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심장이 전기 에너지가 출발하는 세포, 그 지점이 동방결절이라 그랬죠. 그렇죠? SA 노드입니다. 그래서 요런 경로를 쭉 거쳐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종착점이 어디라고요? 파킨지 파이버, 심실 세포에 도착한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요게 이제 한번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어디에서 끝이 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했죠. 우심망 뒤쪽에 여러분들 작은 새끼손가락의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가 바로 요 SA 노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Origin of Life라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라고 부르는 아주 이제 특수한 세포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심장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발전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해서 여기서부터 이 SA 노드가 전기를 만들어내서 우심방과 좌심방을 갖다가 쭉 흥분을 시키죠. 그때 이제 이 인터노달 패스웨이라고 하는 결절갈 통로로 이제 결국은 그 심방, 우심방과 좌심방을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전기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진 전기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기줄을 통해서 심방의 탈분극, 즉 심방의 수축을 끝나고 나면, 자, 이 미션을 이루었던 이제 흥분이 끝난 전기 에너지가 어디로 모입니까? 여기 있는 AB 노드로 모이죠. 이때는 이제 심방의 흥분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심전도 파형을 볼 때는요, P 웨이브가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AV 노드에 도착한 전기 자극은 약간의 이제 피지올로지 컨덕션 딜레이라 그래서 생리적인 전도 지연을 갖는다 그랬죠. 그때 이제 PR 인터벌이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요때 잠깐 이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이때 약간 이제 좀 이게 휴게소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방을 흥분을 시켰으니까 이제 아래로 심실로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잠깐 쉬었다 가는 거예요. 약간 이제 몸 풀고 간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심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육도 두껍고 심방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이제 넓습니다. 넓으니까 에너지를 좀 충전시키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워낙 이제 두껍다 보니까 전동기가 두 개가 필요해요. 우심실 쪽으로 내려가는 우각, 좌심실 쪽으로 내려가는 좌각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출발하죠. 그러면은 이슬번들을 지나서 우각, 좌각, 번들브런치로 가서 파킨지 파이버까지 도착을 하면은요, 심실의 전체에 흥분을 시키고 탈분국을 시키고 나면은요, 결국은 전도가 완료가 되면은 그때 그려지는 파형이요, 퀘레스 군이라고 얘기를 했죠. 퀘레스 컴플렉스 군이 그려진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요렇게 계속
이제 반복해서 전도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심실에 탈분국을 시키고 나서 이제 재분국까지 이어지고 나면은요. 이제 전기에너지는 이 SA 노드가 만들어냈던 전기에너지는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다시 또 이 SA 노드가 무턱값을 향해서 볼테이지를 올리면 그쵸? 그때 또 똑같이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회로로 이 경로로 심실에 탈분국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 전기전도 체계는 뭐 10년도 교재는 아니면은 지금 뭐 인터넷에 조금만 포탈에 서치만 해보더라도 이거를 상당히 또 이렇게 심전도 고수분들이 정리를 잘한 자료가 많더라고요. 요거는 조금만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독학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강의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요. 교재 앞쪽에 심장기 정도 전기 체계 내용을 조금 더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심장의 백업 체계입니다. 이제 심장의 백업 체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장의 백업 시스템이 없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환자들이 급사할 겁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심장의 이 피스메이커 세포들은 어떤 기능을 가진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심장세포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이 피스메이커의 특성을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제가 1편에서 소개를 쉽게 드렸는데, 자동능. 자동능이라 함은 외부의 정기적인 자극 없이 심장세포가 스스로 문턱값, 역치죠. 전이에 도달해서 탈분국을 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고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 2, 3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동반결절의 피스메이커는요. 상당히 이제 빠른 전기 생성을 전기 자극을 만들어서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의 심박수를 만들어내죠. 얘가 이제 평상시에는 주로 이제 심장의 박동을 주도하는 심박수를 주도하는 놈이 동반결절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동반결절이 심박수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한 70에서 80회 정도의 심박수를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동반결절이 심박수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반결절이 직무유기 일을 똑바로 안 합니다. 얘가 뭐 손상을 받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여기 허혈이 발생하든가 그래서 일을 똑바로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일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급사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 백업 시스템이 여기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방실 접합부가 동반결절을 대신해서 심박수를 막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실 접합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이 동반결절을 못 따라갑니다. 이 효율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는 분당 1분당 많이 만들어내봤자 심박수가 40에서 60회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제 분당 한 40에서 60회 정도면은 뭐 충분히 섬에게 들어갈 수 있는 심박수잖아요. 뭐 일부 환자들은 좀 어지럽거나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 방실접합부가 이렇게 심박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는데 역시나 동반결절처럼 방실접합부도 어떤 이유로 이제 손상을 받아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마지막 보루인 이 프루기엔의 섬유가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얘는 이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프루기엔의 섬유도 방실 접합부만큼 효율성이 좋지 않습니다. 얘는 분당 심박수를 많이 만들어내봤자 40도 안 돼요. 이제 40이면 완전히 이제 소맥이죠. 뭐 소맥성 부정맥도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이 피스메이커가 아주 고유한 심박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심장의 전기 생리를 좀 이해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심장의 벡터입니다. 벡터.
벡터. 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심근을 갖다가 이제 살짝 면도칼로 슬라이스로 쓸어서 B컵 위에 얹어서 약간 1000배 확대되는 현미경으로 딱 보면 마치 우리가 이제 옷감을 구성하고 있는 이 실타래처럼 생겼습니다. 이 심근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 원주세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허리띠 같은 게 계세판이라고 부르는 구조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서 학습했죠. 심장세포가 정기적으로 흥분하면 그 에너지는 힘과 방향을 갖는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에너지가 갖는 힘과 방향, 우리가 그것을 벡터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래서 심장 전체에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정기적인 방향을 갖는데, 그 방향을 하나의 방향으로 표시하면 이 그림처럼 우상에서 좌하라고 하는 벡터의 합이, 이 힘의 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동방결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앞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결절은 당연히 이 우측에 위쪽에 있고, 그리고 심천부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벡터가 오른쪽의 상부에서 좌측의 하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이 유도 입장에서는 뭐죠? 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벡터가 다가오니까 당연히 뭡니까? 양성파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양성파형. 우상에서 좌로 가는 벡터가 플러스를 향해서 한 번 더 일관되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정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방향이 정면으로 다가올 때 힘을 중간에서 받잖아요. 정면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힘의 크기가 아주 우리가 심전도 파형상에서 요렇게 아주 뚜렷하고 크게 양성파형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플러스로 벡터가 다가오긴 다가오는데 약간 이제 사선으로 가죠. 옆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힘의 세기가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적게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양성파형의 키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약간 중간에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가로지러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로 중간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성과 하향파형의 요렇게 같이 어, 심전도 상해에서 그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한번 볼까? 이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플러스에서 벡터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향파형을 그리는데 완전히 마이너스로 정면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사선으로 멀어지게 되니까 하향파형이긴 파형인데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아주 적게 이제 표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에 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이 벡터가 반대로 가잖아요. 리버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 뚜렷한 하향파형이 이제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QRS 파형은 가장 뚜렷한 파형이 나타나고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벡터를 보면은 라이브에서 마가 훨씬 더 크게 그러니까 뚜렷한 벡터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향해서 정면으로 다가오니까 가장 큰 음성 파형이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리하면은 심장의 전기 에너지가 플러스를 향해 다가오면은요 아주 큰 양성 파형, 그렇죠? 반대로 멀어지게 되면은요 가장 뚜렷한 음성 파형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심전도 파형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전도 파형을 구성하고 있는 웨이브 파형이 있고요. 그리고 분절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웨이브는 P파, 그리고 P 웨이브, QRS 컴플렉스, 그리고 T 웨이브가 있고요. 분절은요, 우리가 PR, ST, TP 분절이 있습니다. 인터벌은요, PR 인터벌, QT 인터벌이 있고, 요렇게 이제 각각의 이 파형의 구간을 갖다가 요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피파 볼까요? 첫 번째 심방세포가 항문할 때에 비로소 피파가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피파가 그려진다라고 했죠. 그죠? 요렇게. 그 이후에 첫 번째 심실세포가 정기적으로 항문이 되어야 QRS군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QRS군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PR 인터벌은 뭐죠? PR 인터벌은? 심방세포가 항문되는 시점부터 첫 번째 심실세포가 항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PR 인터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큐티 인터벌이거든요. 큐티 인터벌은 QRS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T파가 끝나는 지점까지라고 정리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큐티 인터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심실의 수축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실의 T파가 끝나고 그 다음 QRS가 시작될 때의 인터벌을 심실의 이완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설명했듯이 심방이 정기적으로 흥분된다는 것은 심방의 탈분곳을 의미하고, 탈분곡이 된다는 것은 심방세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심방은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수축을 끝내고 다시 재분극이 시작되면 이때 양전이에서,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심실의 재분극이 되면서 T파가 나타나고 심방도 재분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심방이 재분극이 돼야 되는데 심방은 재분극이 되는 게 이 파형에서 나타나지가 않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심방의 재분극은요, 이제 QRS에 묻혀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방이 탈분극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재분극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제 QRS에서 큰 양성 파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 겹쳐있기 때문에 P파의 재분극은 우리가 짐전도 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파형이 갖는 의미는 좀 꼭 다시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파형의 기본 요소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P 웨이브입니다. P 웨이브는 심방의 탈분극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P 웨이브는 우심방과 좌심방이 정기적으로 흥분을 하면서 그려지는 게 P 웨이브라고 했고, 폭은 어떻습니까? 0.08에서 0.11. 예. 그러니까 폭이 0.08에서 0.12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 칸이 모는 종이로 세 칸이 넘어가면 심리동 유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모는 종이가 세 칸이 넘어가면 이게 정상적인 P 웨이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P 웨이브는 뭡니까? 반드시 세 칸 이내여야 합니다. 해요. 그리고 방향은요, 상향 파형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심방의 탈분극은 동막혈적 근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왼쪽 아래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P파가 보이는 동안에는 전기 자극이 동막결절에서 결절간의 방실 전도로를 따라서 방실 결절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실 차단과 같은 특별한 리듬을 제외하고는 거의 QRS 앞에 P파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동성 P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P파, 동성 P파가 나왔다는 얘기는 P파는 정기활동이 시작이 되어서 그 정기활동은 동방결절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심방이 정상적으로 탈분극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가 반드시 QRS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 P파의 구성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PR 세그먼트 한번 볼까요? PR 세그먼트는요, 임상적인 의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딱 여러분들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이제 페리카다이티스라 그래서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면 이 PR 세그먼트가 전반적인 유도에서 이 디프레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심막염이 의심이 가는 환자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뭐 풀라이트한 체스트 페인 환자. 그러니까 흉막성 가슴 통증을 갖고 있는 환자죠. 이 환자들의 특징이 뭐죠? 그 숨을 깊게 들이마시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그때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나죠. 그게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요, 이제 반드시 EKG를 찍어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0.8mm 정도 미만의 디프레션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패솔로직하다, 그러니까 병적인 디프레션이 있다. 그때 우리가 이 페리카다이티스를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PR 인터벌입니다. PR 인터벌도 우리가 첫 번째 심방세포가 정기적으로 흥분한 시점에서 첫 번째 심실세포가 흥분되기 전까지, 그죠? 전까지. 이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음, 이게 이제 PR 인터벌이죠, 그렇죠? 전까지. 다시, 첫 번째 심방세포가 정기적으로 흥분한 시점에서 첫 번째 심실세포가 항문하기 전까지가 우리가 PR 인터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PR 인터벌의 정상 폭은요 0.12에서 0.2. 그러니까 작은 눈금의 3칸에서 5칸입니다. 5칸이고, 만약에 이 5칸 이상 연장되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도? 예, 방실 차단이 있죠. 그죠? First AB 블락이 있겠죠. First degree AB 블락이 있습니다. 방실 차단이 있겠죠. 그죠? 방실 차단은 심방에서 출발한 전기 신호가 정상보다 느리게 전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0.1리처보다 작게 나타나면 우리가 뭐를 의심할 수 있습니까? PVC, 조기 흥분 증후군. 우리가 뭐 보통 WPW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심실이 정상 전도보다도 일찍 흥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짧아지는 겁니다. PR 인터벌이 짧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왜 반드시 3칸 이상이어야 할까요? 이 PR 인터벌이 왜 반드시 3칸 이상이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방실별절에 도착한 전기 자극이 반드시 쉬었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컨덕션 딜레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봐야 될 게 QRS 컴플렉스입니다. 이제 QRS 컴플렉스는 우리가 심실의 탈분극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피파 직후에 나타나는 하향파형 Q죠. 그렇죠? 그리고 피파 직후에 나타나는 양성파형 R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파 직후에 나타나는 하향파형 S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합쳐서 QRS 컴플렉스, QRS 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QRS 군의 정상폭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3칸 미만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작은 문운족이 3칸 미만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3칸이면 한 칸이 0.04초니까 0.12초보다 넓어져 있으면 우리가 QRS가 와이드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독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QRS가 넓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나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통상 각차단이죠. 그러니까 우각으로 내려가는 우각 차단이 발생하면 우심실의 탈분극이 늦게 발생하고, 반대로 좌각 차단이 발생하면 좌각을 통해서 내려가는 전기 전달이 막히게 되면은요 좌심실의 탈분극이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각 차단이나 이제 좌각 차단 모두 QRS군이 0.1리처보다는 와이드해지는, 이렇게 넓어지는 파형이 나타나겠고요. 이거 차단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QRS의 굴의 모양도, 웨이브의 모양도, 이 컴플렉스의 모양도 비정상적으로 그려집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엑시스를 얘기할 때, 심장의 축을 얘기할 때 뒤에서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Q 웨이브입니다. Q 웨이브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심전도를 학습한 학생은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MI 환자,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의 심전도 소견에서 관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이제 심근경색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심근이 병적으로 뭐 괴사가 진행이 되죠. 심근이 뭐 썩는다고 표현할까요? 손상이 진행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시그니켄트 Q, 병적 Q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이제 심근경색이 없는 환자의 심전도를 찍어보면 피파 직후에 나오는 음성 파형이 관찰된단 말이죠. 즉 우리가 심근경색에 병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나타나는 Q 웨이브를 우리가 뭐 비나인 Q 또는 뭐 인시그니켄트 Q, 또 다른 의학 용어로는요 뭐 피지올로지 Q 또는 septal Q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유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유도 1, AVL, 주로 이제 V6에서 이 septal Q가 관찰이 잘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소견은 뭡니까? 심근경색 환자에서 시그니켄트 Q의 기준을 알고 있는 게, 이 병적 Q파의 기준을 알고 있는 게 상당히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폭이 0.03초니까 이 한 칸 정도로 두툼하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QRS 높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이 병적 Q파의 의미를 갖는다. 한 번 더. 폭이 0.03초니까 한 칸 정도로 폭이 좀 두툼하고, 한 칸 정도로 폭이 좀 두툼하고, QRS군의 전체 높이의 3분의 1 이상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 Q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significant Q, 그러니까 병적 Q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정도만 우리 이제 MI 환자, 심근경색 환자가 의심되는 환자의 케이지를 봤을 때, 심전도 소견을 봤을 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딱 의미 있게 보신다면 상당히 좀,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ST 세그먼트입니다. ST 세그먼트도 상당히 임상적으로 의미를 많이 갖는데요. QRS 끝에서 T파의 시작되는 사이가 바로 ST 세그먼트입니다. 여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ST 세그먼트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ST 세그먼트가 이 베이스라인 대비 얼마나 올라갔냐에 따라서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ST 분절이 얼마나 올라가면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을 좀 시사할 수 있나? 일단은 2개 이상의 연속된 유도에서 1mm 이상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상승되었을 때의 의미를 좀 가져요. 그러니까 진단력을 좀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1mm 이상 올라갔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ST 세그먼트가 엘리베이션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프레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선보다도 베이스라인보다도 내려갔을 때 우리가 ST 세그먼트가 디프레션 되었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헐선 심장 질환을 구별하는데 이제 진단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ST 세그먼트 엘리베이션과 이렇게 디프레션의 기준이 뭘까요? 이게 바로 J 포인트입니다. J 포인트. 여기 있죠? J 포인트.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러니까 QRS가 끝나는 포인트를 J 포인트라고 하고, 달리 표현하면 ST 세그먼트가 시작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J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측정 기준은 뭐냐면은요. J 포인트예요. J 포인트. J 포인트. J 포인트. J 포인트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T 웨이브입니다. 이 T 웨이브도
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일단은 T웨이브가 갖는 의미는요, 심실의 재분국이죠. 재분국이고, 재분국은 심장의 근육이 수축 후에 이완해서 정기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때 나타나는 파형이 바로 T웨이브입니다. 우리가 T웨이브는 QRS 군 이후에 나타나고, 정상적으로는 상향 파형, 그러니까 상향 파형 올라가야 되죠. 상향 파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고, 대부분의 유도에서는요, QRS 군과 같은 방향성, 그러니까 같은 극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QRS 군이 양성으로 편의가 되어 있으면 올라가 있으면 T파도 올라가 있고, 양성 편이 되어 있고, 반대로 QRS가 하향 편이 되어 있으면 T파도 하향 편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의리가 있어요. QRS가 올라가면 T파도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얘도 내려가요. 이게 왜 그렇게 그려지나?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심근입니다. 이제 심근이고, 두툼한 게 심근입니다. 요쪽이 안쪽이 심내막이고, 요쪽이 심외막입니다. 그럼 유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바깥쪽에서 이렇게 유도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서 배우기를 유도 쪽을 향해서 다가오는 전기 신호가 심전도에서 그려질 때 우리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성 편의가 나타난다고 학습에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기를 한 번 더 살펴보면 라이트 번들, 그렇죠? 라이트 번들, 랩트 번들, 그리고 번들 브런치는 모두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요, 요 안쪽에 있어요. 심내막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줄은 요 심내막에 붙어 있고, 당연히 이제 심내막을 따라서 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파키지 파이버, 즉 심내막에 있는 심실 세포가 먼저 디폴라이징 흥분하게 돼요. 먼저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당연히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심내막에서 플러스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다가오잖아요. 이 유도를 향해서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도 입장에서는요. 심전도 상에서 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재분구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재분구 될 때는 우리가 이제 탈분국할 때 전기 방향이 심내막에서 심외막으로 다가왔지만 재분국이 될 때는요, 반대로 심외막에서 부터 재분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액션 포텐셜의 듀레이션이 심외막이 짧아요. 활동 전이 기간이 여기가 좀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심내막이 상대적으로 더 깁니다. 길다 보니까 재분국은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전기가 이 유도 입장에서는 뭡니까?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전기가 다가올 때는 양성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전기가 멀어지는 것은 뭐죠? 양전기가 다가오는 것이랑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웨이브가 뭡니까? QRS와 같은 극성, 같은 양성 편의를 지닌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T웨이브를 얘기할 때 T웨이브만 볼 때 T웨이브를 일반적으로 비대칭적인 모양입니다. 비대칭. 그러니까 에이시메트릭하다. 그러니까 이제 대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이제 피크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T 웨이브를 갖다가 반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어보면 양쪽이 동일한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피크를 찍고 내려올 때는요. 급경사로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P 웨이브가 양쪽의 기울기가 다른 게 이게 즉 에이시메트릭한 T 웨이브가 비대칭적인 P 웨이브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기울기와 내려갈 때 기울기가 다르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T웨이브로 판독할 때 주로 이제 양성 편향이냐 하향 편이냐 올라갔냐 내려갔냐 뒤집어졌냐 이걸 보시는데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게 에이시메트릭하냐 그러니까 비대칭이냐 아니냐 이걸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에이시메트릭하게 만약에 심메트릭하게 기울기가 양쪽이 동일하지 않으면 요거는 이제 병적 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큐티 인터벌입니다. 큐티 인터벌은 당연히 이제 큐알에스 시작 전부터 해서 T파가 끝날 때까지. 그렇죠? 심실의 탈분국의 시작부터 재분국의 끝까지고. 자, 큐티 인터벌은요. 이게 이제 심박수에 약간 영향을 받아요. 약간 큐티 인터벌은 심박수가 빠르면 큐티 인터벌의 길이는 짧아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심박수가 느리게 되면은요. 뭐 심박수가 느린 섬액의 환자가 있으면 큐티 인터벌은 좀 늘어질 수밖에 없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큐티 인터벌은요. 뭐 심박수, 나이, 성별의 영향을 받아요. 이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큽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인터벌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그 환자의 심박수로 보정해 준 값으로 비교를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커넥티드 큐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커넥티드 큐티를 비교할 때, 인터벌을 비교할 때는요, 심박수에서 보정을 해야 되고, 심박수가 늘어나면 짧아지고, 어, 감소하면 연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 큐티 인터벌이 갖는 의미가 롱 큐티입니다. 롱 큐티. 롱 큐티가 이제 길어지는 거죠. 큐티 인터벌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큐티 간격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돌연사의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돌연사의 위험이 증가한다. 왜 증가하냐? 요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심전도를 부정맥을 판독할 때 요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단은 큐티 인터벌을 판독할 때 롱 큐티가 위험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또 하나가 큐티 인터벌은 심박수나 나의 성별에 따라서 보정을 해야 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강의를 좀 끝내도록 하고 심전도의 파형을 하나하나 낱낱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파형에 따른 임상적 의미는 한 번 더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임상에 나가서 우리 응급환자 심전도 좀 볼 때 오늘 강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심전도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심전도를 판독할 수 있는 역량이 아마 뿜뿜 증가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3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4월에 벚꽃의 향연이 끝나기 전에 아마 벚꽃이 다 끝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봄이 다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봄하면은 벚꽃이고 벚꽃이 다 치면은 사실 봄이 끝나고 그냥 여름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계절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벚꽃이 반은 남아 있습니다. 50%가 남아 있으니까 그 50%가 다 끝나기 전에 기억에 남을 만한 봄을 추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